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학 PT 몸을 만들자. 오늘 주제인 미학이란 도대체 어떤 학문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그래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좀 이거 하나만큼은 가져가되 빨리 잊어버리기 위해서 정리를 좀 간단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학이란 말은 들어보시긴 하셨죠? 언제 많이 들어보셨나요? 어떤 형태로? 아마 광고에서 거의 못 들어보셨어요? 그렇구나. 광고에서 좀 많이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작년에 재작년이었나 아무튼 몇 해 전에 그 선생님들 아마 익숙한 두통약이 있으실 겁니다. 한국인의 두통약. 바로 떠오르시죠? 그 광고에서 막 여러 가지 컬러들이 이렇게 춤추듯이 막 퍼지면서 마지막에 통증의 미학 이런 말을 쓰면서 광고 엔딩으로 딱 카피가 쓰여지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 제가 미학 전공하면서도 와, 도대체 이 통증의 미학이란 뭘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미학 들어보신 분도 있고 조금 낯서신 분이 좀 더 많으실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광고에서 뭐 아파트 미학, 속도의 미학, 자동차 미학 등등으로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미술 평론이라든가 예술 평론 뭐 이런 게에서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비평 분야에서도 미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어느 정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미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학문이구나. 그리고 앞 시간에서 이야기했던 이래서 미학이 몸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학문이고 몸이 사건이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이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학이란 뭔가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공통의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학 외에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고 그 학문들 전공하는 내용들도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미학은 뭘 하는 학문인가라고 하는 것을 묻기 전에 미학 외에 다른 학문들은 도대체 뭐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먼저 질문을 던지고 그 안에서 미학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잡아내면 좀 더 쉽게 우리가 답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때 미학 외에 다른 학문들 떠올려 볼까요? 법학, 수학, 생물학, 뭐 의학, 경제학 여러 가지 학문들이 떠올릴 수 있을 텐데, 선생님도 한번 이걸 질문을 해보시죠. 그런 학문들, 미학 외에 여러 가지 학문 분야들이 있고 전공 영역들이 있는데, 이 모든 학문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해야만 할 물음 하나를 선정한다라고 하면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다시 얘기하면 학문이라고 한다면 미학이든 법학이든 경제학이든 의학이든 생물학이든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학문이라고 한다면 공통적으로 물어야만 할 물음이라고 한다면 어떤 질문이 있을까? 떠오르시는 게 있으세요? 그저 웃지요. 우리는 질문을 받게 되면. 근데 이게 질문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공부를 하시든지 간에, 그리고 어떤 전공을 하시든지 간에 언제나 책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언제나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질문을 던지는 자는 아주 당당하고요. 답을 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쫓길 수밖에 없어요. 질문하는 사람은 언제나 여유 있고 언제나 주인됨의 위치를 점할 수 있고, 답을 계속 내려고 하고 답을 계속 알아내려고 하면 우리는 늘 쫓기고 늘 궁핍하고 늘 어딘가로 막 이렇게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공부를 잘 하시려면요. 그리고 학습 능률을 좀 올리고 싶다. 내가 좀 더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많은 답을 알려고 하기보다, 많은 지식을 내가 쌓으려고 하기보다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굉장히 높은 효율을 좀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무슨 공부를 하시든지 간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학이란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학문 일반을 일단 돌아보자. 일반적으로 학문이라고 한다면 미학이든 무슨 학문이든 일반적으로 학문이라고 한다면 공통적으로 풀어야 될 물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게 도대체 뭘까? 어떤 질문일까? 사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저는 집중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잘 보시면
지금 우리가 현대인이 뭐 수학을 공부한다, 뭐 생물학을 공부한다, 어떤 공부를 한다 이렇게 쭉 한 뭐 인문학을 공부한다 쭉 하더라도 그 일반적인 그 학문 안에서 물어야만 할 공통적인 지향점, 공통적인 방향은 대부분 여기에 가 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그럴까요? 학문이 인간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인간이 하는 활동이기 때문이죠. 인간 안의 활동에서 도대체 인간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떤 가치를 지니고 어떤 의미가 우리 삶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져가는 것 같아요. 전공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실 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떠올려 보실까요? 내가 법학을 전공했는데 한 번도 살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과정이든 아니면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번도 던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법학을 전공했는데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인간의 삶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라고 하는 데한 질문을 해보지 않은 사람. 답을 구할 것까지는 없어요. 답은 없을 수 있죠. 계속 멀리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 답을 구했느냐 구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더라도 이 질문을 던진 적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은 사람이 예컨대 법학을 전공을 해서 검사가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떨까요?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은 채로 판사가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떨까요? 어떨 때는 이 질문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 법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기계적 법 해석. AI가 훨씬 더 잘합니다. 인간이라고 한다면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이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름대로의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봤어야 된다. 의학을 전공했던 사람이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역시 공포스럽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없는 상태에서 그가 들고 있는 수술용 메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게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까요? 아니면 아무렇게나 쓰게 되는 그런 도구로 바뀌게 될까요? 너무 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던지든지 간에, 어떤 학문을 하든지 간에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궁극의 물음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꼭 물어봐야만 하고, 그 차원에서 미학이란 뭐 하는 학문인가? 미학은 뭘 연구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도 그 문제에서도 이 질문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미학도 인간이란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탐구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학문적 방법론, 그리고 그 학문적 방법론 안에서 미학이 어떤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볼까요? 어떠신가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인간이란 뭔가요? 어떻게 답을 내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묻지 마세요, 선생님. 그냥 말씀을 해주세요. 질문하지 마시고. 일단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건 일단 물질적 덩어리, 몸의 형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몸의 위치와 움직임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인간은 대지 위에서 살아가요. 땅에서 살아가죠. 대지 위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이 수업에 오기 전에 밥을 아직 못 먹었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아마 이 중에도 좀 이렇게 허기를 느끼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하나요? 뭘 먹어야 되죠? 뭘 먹는다라고 할 때 그 무엇은 무엇인가요? 배가 고프다고 해서 제가 제 주먹을 먹을 수는 없죠. 배가 고프다고 해서 제가 제 혓바닥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배가 고프다라고 하면 나는 항상 뭘 먹어야 되느냐? 나 아닌 다른 존재의 몸뚱이를 먹어야만 합니다. 빵이든 쌀이든 식물이든 뭐든 먹어야만 해요. 몸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 대지 위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내지는 생명체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가요? 배고프면 먹어야 돼. 그런데 먹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존재의 몸뚱이야. 그런데 그 다른 존재의 몸뚱이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다른 존재는 나에게 먹히기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존을 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배가 고프니까 저걸 먹어야만 하는데 저 존재는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저한테 먹히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잘못하다가는 어떻습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서로 뺏고 뺏기는 어떤 뭐랄까 투쟁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이 대지 위에서 살아가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개체들의 한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철저히 투쟁입니다. 잘 보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세속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세속적으로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걸 우리가 세속적으로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나요? 누군가는 걸어갈 때 누군가는 소형차라도 타요. 누군가는 소형차 탈 때 누군가는 중형 세단 타요. 누군가는 중형 세단 탈 때 누구는 막 외제차 비싼 거 막 타요.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마찬가지죠. 집도 생각해 보죠. 한 칸짜리 집에서 사는 사람과 100평짜리 뭐 100칸짜리 집에서 사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둘 중에 우리가 소위 세속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편에 속합니까? 두 번째 사람들에 속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쓸 수 있는 가용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확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세속적인 차원에서 성공했다,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차원으로, 내 안으로 다른 존재의 몸뚱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가 쓸 수 있는 물질적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세속적 차원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질적 에너지만 있는 건 아니죠. 내 말 한마디로 한 명이 움직이느냐, 내 말 한마디로 100명이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걸로 어떻습니까? 권력을 잡았네, 성공했네 라고 하는 것들로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하고 차이를 두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에너지 투쟁이 일어납니다. 안 뺏기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어쨌든 내 안에서 여기서 내 몸뚱아리 유지하면서 살아갈 거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 대지 투쟁의 모습으로 싸움의 모습으로 일어나요. 대지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대지 위에서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도대체 어떤 일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법칙, 나름대로 원리에 따라서 규명하려고 하는 활동이 어떤 활동일까요?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요게 과학적 방법이죠. 아, 요런 방식으로 사는 거구나. 아,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엔 밤이 되면 해가 지는구나. 내가 이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요러요러한 방법들을 내가 가져야만 하는구나. 익혀야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파악하는 활동이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자연과학, 사회과학 일반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요 차원으로만 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안 먹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곡기를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나요? 다이어트 할 때. 뭐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이기는 하지만 다이어트 할 때 안 먹죠. 의지를 가지고 안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언제 안 먹을 수 있나요? 우리 왕왕 사회운동 하면서 시민운동 하면서 많이 보기도 해요. 단식 투쟁 하잖아요. 정치적인 의지 아니면 신앙인으로서의 의지 같은 것들을 표현하고자 할 때 저항해야 하는 형태로 단식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인간은 대지 위에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해라고 하는 필연적 법칙에 따라서 사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꼭 이렇게 살지만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어떤 필연성 차원에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해라고 하는 어떤 법칙을 발견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전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지만
전혀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 자유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실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필연적 법칙에 따라서 세상을 파악하고 삶의 원리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하려고 하는 과학적 활동, 과학적 활동에 따라서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서 인간이란 뭔가, 인간이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답을 나름대로 내리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요 차원을 훌쩍 넘어서서 훌쩍 넘어서서 자유 차원에서 인간을 규명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답하려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어떤 활동일까요? 어떤 방법론일까요? 요게 종교적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적 방법은 훨씬 뛰어넘습니다. 저 다른 세계가 그려져요. 너무 간극이 크죠. 잘 보면 우리가 현실에서도 과학자와 종교인 사이에서는 간극이 너무 커서 가끔 신년 특별 대담 같은 것들을 할 때 신학자 한번 모시고 과학자 한번 모시고 해가지고 뭐 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 대담을 하기도 한 만큼 굉장히 간극이 넓어요. 너무 간격이 넓기 때문에 그냥 뚝 잘려서 그냥 그러면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고 또 다른 한편은 과학적 방법으로만 설명될 수 있을 거냐? 그렇지는 않다. 그라데이션이 항상 있고 중간 단계가 항상 있어요. 이 중간 단계를 이루고 있는 것, 이 두 사이, 자유의 차원과 필연성의 차원을 연결하고 대지의 삶과 대지를 넘어선 삶을 연결하고 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어떤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인간에 대한 이해에 대한 말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작업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작업 중에 대표적인 게 한편으로는 철학이고 또 다른 한편은 뭘까요? 제가 이게 질문을 던진 이게 습관이 되어 가지고요. 뭘까요? 답은 내가 어차피 할 거지만. 한편으로는 예술입니다. 잘 보시면 철학이 하는 일이 뭔가요? 철학이 하는 일. 철학이 하는 일은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A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B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구나. C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구나. 과학은 A와 B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A와 A, B, C로 이렇게 연장될 수 있는, 이어갈 수 있는 논리적인 어떤 인과관계, 맥락,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과학이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철학이 하는 일은 뭔가요? 철학이 하는 일은 A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B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둘과 둘 사이에는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인과관계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철학이 하는 일은 뭡니까? A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 B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얘기해 줄게. A와 B가 만났을 때 이런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 가치가 무슨 말인지 내가 한번 설명해 줄게. 라고 하는 방식으로 철학이 하는 일은 일종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활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술이 하는 일은 뭘까요? 만약에 나무를 그렸다라고 하면 예술가가 이것은 나무입니다. A라고 하는 것은 나무입니다. B라고 하는 것은 강물입니다. C라고 하는 것은 돌멩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예술을 할까요? 그렇지는 않죠. 나무의 의미가 뭐냐? 나무가 이런 방식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 뭐냐? 인간도 마찬가지죠. 나라고 하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술가 나름대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이 작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술도 역시 의미와 가치의 층위를 열어주는 작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역시 어떻게 보면 의미와 가치 요쪽에 조금 더 가까워요? 이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철학책을 읽다 보면 어렵고 무슨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여기서 바로 발견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A라고 하는 일의 의미 보이지 않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B라고 하는 것의 가치 보이지 않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래서 철저히 철학은 언어 내지는 개념을 통해서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의미층위를 밝혀주는 일들을 철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그럼 예술은 어떨까요? 의미와 가치 층위를 열어주는데 철학과 똑같이 언어나 내지는 개념을 통해서 그 의미와 가치 층위를 열어줄까요? 꼭 그렇지는 않죠. 예술이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언어만이 아니라 감각적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개념이 아니라 일정 정도 몸에 느껴지는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도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열어주는 것이 예술이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어떤 학문이든지 간에 오늘날 지식 생산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대학에서 학과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요 한 네 가지 요 범주 안에서 좀 움직여요. 과학적 방법론에 가까운가, 철학적 방법론에 가까운가, 예술적 방법론에 가까운가, 종교적 방법론에 가까운가라고 하는 것으로 지식 생산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조금 분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요즘에는 빠집니다. 대학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근대 이후에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병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이기도 한데요. 대학 구성에서 한번 잘 보십시오. 전문적인 지식을 생산해내고, 그리고 그 지식 생산, 그렇게 생산된 지식의 기초에서 오늘날 현대사회가 이렇게 발전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학에서 종교학과 들어가 있는 부분 별로 없어요. 그렇죠? 종교적인 차원에서 인간을 규정하려고 하는 시도를 전문적인 아카데미 안에서는 잘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차원에서 인간을 한번 규명해보자. 종교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자. 그 의미와 가치를 열어보자. 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전문적인 신학교를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아카데미 안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종교적 병폐들을 낳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로 떼어놔요. 종교는 그냥 따로 이야기합시다. 별도의 세계로 가세요. 이게 근대 정신의 한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별도의 세계로 떨어뜨려 놓고 떼어놓고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뭐 하든 우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근대 국가, 근대 이후의 국가 구성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정치와 종교는 분리한다. 이렇게 얘기 나누죠. 철저하게 종교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지식 체계로부터 별도의 세계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근대 이후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지식 구성, 그다음에 지식 생산 방식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떼어놓고 보니까 어떤가요? 좋던가요? 얼마 전에 나는 신이다 이런 넷플릭스 다큐도 화제가 많이 되기도 했는데, 종교적인 영역을 임의로 우리 일상에서부터 떼어놓고 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터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세금도 안 걷어요. 세금 내라라고 말 나오기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저항들이 있는지. 별도의 세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관심 없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방식으로 인간을 규정한다고? 아,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반면에 철학이나 예술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조금 익숙한 그런 모습이 오늘날 지식 체계 내지는 지식 생산 방법, 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나눌 만한 기회가 또 따로 있을 거라고 기대를 좀 합니다. 어쨌든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네 가지 범주 내지는 네 가지 가장 기본적인 학문적 방법론에 따라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어떤 개별 학문이든지 간에 위치가 조금 더 과학 쪽에 가까운가, 철학 쪽에 가까운가, 예술 쪽에 가까운가, 종교 쪽에 가까운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전공 영역이나 전문적인 지식 생산 위치가 조금 더 다를 뿐이지 요 안에서 기본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는 과학, 철학, 예술, 종교 방법에 따라서 인간의 삶을 생각해보고 의미를 만들어보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요 구조 안에서 미학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걸까? 어느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까? 우리 나름대로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보시면 미학은 딱 요 부분, 딱 요 부분, 딱 요 부분에 찍혀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미학과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쭉 뭐 교과서든 교양서든 인문적인 어떤 서적이든 이렇게 쫙 보시면 미학 관련된 책들을 보면 철학자들이 엄청 많이 등장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미학은 철학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책을 이렇게 쭉 넘기다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가다 보면요. 예술 작품이 막 등장을 해요. 작가들이 막 등장을 해요. 이건 뭐지? 왜 갑자기 철학자들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예술가, 예술 작품 이런 얘기를 하지? 미학은 철저하게 이 부분에 또 관련이 돼요. 무엇이냐? 미학은 한편으로는 이성 영역의 관계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성 영역의 관계를 한다. 한마디로 미학을 규정해라. 한마디로 미학을 정의해라. 라고 한다면 미학은 느낌의 개념화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앞 시간에 퍼포먼스도 보았고 그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손 운동도 하고 등 운동도 하고 해서 몸의 움직임들을 좀 일으켜 보았죠. 그렇게 몸을 움직이는 가운데에서 어떻습니까? 언제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늘 따라다녀요. 잘 보시면 미학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규정한다. 미학적인 방법으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까 처음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건 철학적인 방식으로 인간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같은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미학적인 방법으로 질문을 한번 각색해 보자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물을 수 있냐면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질문 케이스를 생각해 보죠.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나는 지금 어떤 느낌이 드는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케이스 두 개가 구분이 되시죠? 나름대로 한번 답해 볼까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난 답할 것인가? 잘 안 떠올라. 뭐 생각하는 갈대? 한 사회적 동물? 뭐 한번 얘기해 볼까? 사실은 이건 빈칸이에요. 영원한 빈칸입니다. 방법론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말로 들어갈 수 있어요. 과학적인 방식으로 규정할 건지, 뭐 철학적인 방식으로 규정할 건지.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한 미학적인 방식의 질문 던지기는 뭐냐라고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이 드는가? 나는 지금 어떤 느낌이 드는가? 처음에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 나 지금 어떤 느낌이 들지? 내 안에서 지금 어떤 기분이 드는 거지? 떠올리시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뭐라도 한마디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좀 지루한 것 같아요. 좀 이제 졸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 인사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어떤 말이든지 간에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학은 어떻게 출발하느냐? 인간이란 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어떤 기분이 드는가, 어떤 느낌이 드는가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그렇다면 이런 느낌이 드는 나라고 하는 이 인간 종이 가지고 있는 의미, 가치, 어떻게 보면 삶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미학의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런 면에서 미학을 한마디로 정의를 좀 해봐라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느낌에 집중한다. 그런데 그 느낌이 느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느낌을 어떻게든 개념화하려고 노력하는 것.
어떻게든 개념적 작업으로 풀어 쓰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미학의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미학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그 흐름을 짚어보게 될 텐데, 미학은 기본적으로 탄생 자체가 철학의 한 분과 학문으로 탄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철학은 뭐예요? 이성 원리를 기초로 삼거든요.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의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논구하는 것이 철학의 장법이라고 한다면, 미학은 시작부터 혁명적일 수 있는데요. 인간은 이성만이 아니라, 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능력 좋아, 탁월해, 괜찮아. 그렇지만 인간은 이성만이 아니라 감성도 역시 가지고 있고, 이 감성을 통한 진리 추구, 감성을 통한 진리의 획득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감성을 통한 진리, 획득된 그 진리, 그것을 우리는 소위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풀어가는 것이라서, 어떻게 보면 철학과의 관계에서 보자면 철학의 어떻게 보면 이성 중심의 이성을 원리로 하는 학문의 한 분과로 생겨나게 됐지만, 그 분과가 생겨나게 된 과정 자체는 굉장히 혁명적이다. 즉 인간을 이성만이 아니라 감성 원리에 따라서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학문이고, 그 차원에서 한마디로 미학을 정리를 해보자면 느낌의 개념화, 느낌의 언어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철학하고 상당히 친연해요. 가까워요. 그래서 미학책들 대부분 보시면 철학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술이 같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느낌이 감성 영역, 예술이 감성 영역에 관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느낌을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할 건지, 나의 느낌을 어떻게 형태로 표현을 할 건지, 나의 느낌을 어떻게 몸짓으로 표현할 건지라고 하는 매체와 감성 영역 사이의 어떤 연결점, 그리고 어떻게든 그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구체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예술이다 보니까 감성 영역에 가까웠고, 그걸 기초로 해서 작업이 되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미학에서는 언제나 같이 친구처럼, 하나의 파트너처럼 늘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미학의 위치를 잡아본다라고 하면 한 요 정도 이렇게 찍힐 수 있는 그런 뭐 위치, 뭐 특징이라 그럴까요? 미학의 특징이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좀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그래도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다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 까먹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 두 번째 시간에서 같이 좀 새겨봐야만 할 내용이 뭐냐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미학을 전공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학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미학은 학문 영역 중에서도, 그리고 철학의 여러 분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논리학, 윤리학, 뭐 여러 철학의 분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도 미학은 마이너 중에 마이너입니다. 잘 안 해요. 그리고 근데 왜 미학을 잘 안 할까요? 단지 어려워서? 그거 아니죠. 어려워도 하는 사람들이 하는 학문들은 있죠. 의학 같은 경우도 얼마나 쉽지는 않은 학문이잖아요. 그래도 많이 하죠.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 돈이 안 됩니다. 잘 보시면 학문에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위계가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 이과와 문과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기 쉬운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근데 문과 안에서도 딱 들어와 보면, 지금 우리가 이과와 문과 이렇게 나눠보면 어디가 위상이 더 높을까요? 아주 현실적으로 보면 이과가 높죠. 왜 높다라고 생각합니까? 이과가 높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잘 보시면 문과 안에서도 학문적 위계가 이렇게 쫙 정해집니다. 문과 안에서 가장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과목, 학문, 전공은 뭘까요? 돈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법학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부터
법학을 좀 저주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아, 이게 너무 심하다. 학문적 이 뭐랄까 이 차별. 우리 사회에서도 잘 보시면 가치 있는 일이다. 하고 싶다. 내가 기꺼이 내 시간을 쓰겠다라고 하는 일들을 내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삼아서 그 판단을 하는가. 잘 보면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보면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돈을 잘 벌면 좀 높은 랭킹을 차지합니다. 가치 있는 일이 뭔가, 의미 있는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언어화하거나 감각적으로 표현하거나 라고 하는 것이 익숙하기보다는 수치로 표시하는 것이 익숙해요. 수치로 표시하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능력이 있는 아이냐, 능력이 없는 아이냐, 사실은 몰라요.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알고 싶어. 그래서 어떻습니까? 수치를 부여하죠. 너는 몇 점, 몇 등, 이런 식으로. 학문 안에서도 위계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소위 가치 있는 학문이다, 잘 나가는 학문이다, 힘 있는 학문이다라고 하는 것의 그 기준은 그 학문을 해서, 그 전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버냐,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 것으로 나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현실이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학은 철학 분과 안에서도 마이너 중에 마이너고 잘 전공하는 사람도 없고 전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어요. 써먹을 데가 없는 만큼 돈 벌기도 힘들어요. 그런 만큼 아무리 이렇게 오늘 1시간 조금 못 되는 시간 동안 아, 미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런 학문이구나라고 하는 것의 개념적 정의를 내렸다라고 하더라도 쉽게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는 뭘 위한 수업인가요? 배움이 아니라 비움을 목표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몰라도 된다. 그러나 하나만은 우리가 좀 실행을 해보고 가자. 비워낸 만큼 쌓이지 않았다. 배움이 쌓이지 않았다. 비워져 있는 만큼 그 비어 있는 공간에 뭐가 올라옵니까? 아, 이거 내가 조금 해볼까? 이거 내가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욕망이 보이시면 딱 캐치를 하십시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본인이 쓰고 싶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조금이라도 기록을 해두시고요. 그게 이제 개념적 정의예요. 철학적인 활동입니다. 이 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어떤 가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인의 언어로, 본인의 리듬으로, 본인의 목소리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는 그런 활동을 꼭 하시길 바라고요. 글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스케치를 하셔도 좋고 낙서를 하셔도 좋고 나름대로의 형태, 뭐 노래를 부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망 운동을 꼭 한번은 일으켜 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2번째 시간 마무리하는 저의 당부로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수업 매번 끝날 때마다 조금 이게 글을 좀 읽고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거는 다음 주부터 좀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글귀를 좀 준비해 올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작성하신 그 글을 제가 이 수업 시간에 반영을 해서 함께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야말로 좀 쉽게 철학적으로는 인간의 느낌에 대해서 요렇게 표현도 하는구나. 인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느낌들을 요런 개념으로도 써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 차례 확인하시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작업으로 좀 반영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쭉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한번 해보실까요? 괜찮으실까요? 좋습니다. 네, 선생님. 네, 선생님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숙제,
내지는 공통의 과업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가져볼까요? 그러면 다음 주에 오실 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같이. 약간 뭐랄까요? 내 생각에 대한 나에 대한 또 한 번의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느낌은 뭘까? 잘 보시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 느낌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저에 대한 지식은 아직 없으시잖아요. 우린 좀 더 오래 봐야만 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저에 대한 느낌은 있으시죠? 아, 좀 이상하신 분이다. 뭐 이런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저에 대한 느낌은 드시죠? 어쩌면 이 느낌은 내가 세상과 만나는 첫 출발이고 첫 문을 여는 그런 활동이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느낌을 갖지 않은 사람을 떠올리기도 간혹 보기도 하죠. 약간 사회 비평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회 공통적으로 세월호도 그렇고 이태원도 그렇고 물론 세월호와 이태원 말고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아픔을 우리 공동체는 지금 겪고 있고 그 문제를 짊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 그리고 그런 희생들 앞에서 아무 느낌 없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왕왕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소위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기도 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끔찍함을 느끼죠. 우리로서는. 그들은 별 느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끔찍하다라고 하는 이 느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새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은 내가 세상으로 다가가는 첫 문을 여는 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느낌이 있어야만 그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고요. 느낌이 있어야만 내가 세상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다다음 주에 저는 또 뵙겠네요. 다음 수업 오실 때에는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 정말로 느낌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쭉 한번 살펴보시고 느낌이라는 게 이런 작동을 하는구나 내 삶에서. 느낌이라고 하는 게 이런 힘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발견해 보는, 좀 이렇게 짚어보는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보시고 오시면 다음 주 이야기가 좀 더 쉽게 제가 조금 더 쉽게 해볼게요. 재밌게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제가 이제 사실 이 미학 이야기를 하는 게 아까 이제 기분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느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했고 내 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가 어떤 느낌, 어떤 기분 상태의 삶을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 어떤 기분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일, 이것은 아까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 같이 나와 같이 관계 맺고 있는 다른 존재하고도 항상 연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분이라든가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존재, 타자 존재를 늘 상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개인의 몸 만들기라고 하는 일과 공동체의 몸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물론 다른 차원으로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느낌, 감정, 정서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 좀 억압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억압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되짚어 보면 소위 서구의 근대라고 하는 시기에 만들어진 면이 조금 커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약간 서구의 근대성 비판 그런 차원에서 미학이 어떤 혁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조금이라도 다른 기분의 상태로
다른 느낌의 상태로, 다른 분위기의 상태로 전환시켜 가는 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음 주에 좀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핵심은 일종의 점잖은 척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초연한 척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것 같습니다. 초연하고 뭔가 우아하고, 내가 좀 그렇게 보이나? 초연하고 우아하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력을 잠재시키는, 어떻게 보면 잠식시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 몸 안에서 활력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활력을 일으키는 방법, 그걸 고민해 가는 과정에서 근대성 비판, 서구의 17세기, 18세기 중심, 근대라고 하는 말부터도 우리가 다시 합의를 봐야만 할 텐데, 서구의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일반적으로 깔려 있었던 정서는 도대체 무엇이고, 그 정서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억압의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 억압에서 풀려나서 우리의 생명력, 활기를 또 어떻게 좀 되찾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네. 그리고 언제나 운동은 시작을 하니까요, 운동복으로 입고 수업을 참여하셔도 괜찮아요. 다음 수업은 하체 운동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